밀티아데스의 투구, 영광의 무게에 관해서. 밀티아데스, 그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자가 아닙니다. 그는 압도적인 페르시아 대군의 말발굽 앞에서 풍전등화 같았던 그리스와 아테네를 구해낸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영웅의 말로는 비참하였습니다. 그는 아테네 시민들을 속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서 감옥에서 부상당한 상처가 도져서 썰렁한 감옥에서 쓸쓸하게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올림픽 전차 경주에서 연속해서 3번이나 우승하였다고 합니다. 키르소네소스에 도착한 그는 형의 장례식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조문을 하러 온 지방의 귀족들을 모조리 잡아가 두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반란에 가담하였을 것이고 형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인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원전 492년 페르시아가 대규모로 이오니아 지방에 보복 공격을 단행합니다. 그러다 밀티아데스는 5척의 배에 식솔들을 모두 태우고 아테네로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년 후에 아테네 10명의 장군 중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페르시아를, 그것도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일격에 격퇴하였으니 아테네는 말할 것도 없고 전 그리스 세계가 열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명예는 영원 불멸이었지만 살아남은 자의 명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만약 마라톤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 자신의 투구를 바치러 올림피아로 가지 않고 델피 사원을 찾았다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곳에 새겨진 델피의 격언을 읽어보았다면 너 자신을 알라, 매사에 지나치지 말라, Know thyself, nothing in excess, 이 의미를 곱씹어 보았다면 그 인생이 어찌 되었을까요? 밀티아데스의 투구, 영광의 무게에 관해서. (1875년) 독일의 발굴조사팀, 엄청난 돈과 인력을 쏟아부은 그들은 고대 올림픽이 열렸던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터를 발굴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14,000여 점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유물들 중에는 그다지 대수로 보이지 않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 녹슬고 찌그러진 청동 투구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의 투구가 아니었습니다. 이 투구는 한 인간의 빛나는 영광과 몰락이라는 굴곡진 운명, 파란만장한 운명, 그러나 지극히 인간적인 운명의 증표였습니다. 이 투구는 한 영웅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현장에 함께 있었고 또 그 영웅이 몰락해가는 조짐을 보여준 물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투구가 당시 고고학계를 뜨겁게 달구었을 뿐만 아니라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이런 글씨가 여기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밀티아데스가 제우스 신에게 바치다. 이것은 마라톤 전투의 빛나는 영웅 밀티아데스의 투구였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승리를 기념해서 자신의 영광을 한껏 드러내려고, 아니면 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마라톤 전투에서 자신과 함께했던 이 투구를 신에게 봉헌하였던 것입니다. 밀티아데스는 마라톤 전투의 영웅입니다. 밀티아데스, 그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자가 아닙니다. 그는 압도적인 페르시아 대군의 말발굽 앞에서 풍전등화 같았던 그리스와 아테네를 구해낸 구원자였습니다. 페르시아를 꿰뚫어보는 밀티아데스의 전략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찬란한 그리스 문명도, 유럽 문명의 발전도, 민주주의의 진보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뒤바뀔지도 모르는 인류 문명의 흐름을 지켜낸 거인이자 민주주의가 사라질 위기에서 이를 구해낸 구세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영웅의 말로는 비참하였습니다. 그는 아테네 시민들을 속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서 50달란트라는 엄청난 천문학적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투옥되었으며 감옥에서 부상당한 상처가 도져서 썰렁한 감옥에서 쓸쓸하게 죽어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한화한 두 명의 장군 키네이기로스와 칼리마코스에게는 한없는 찬사와 함께 불멸의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죽은 자의 영광, 살아남은 영웅의 치욕. 이 그로테스크한 역사의 아이러니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나라를 구한 한 영웅의 치욕스러운 몰락 뒤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이 투구 때문이었다는 말도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라톤 전쟁 영웅 밀티아데스, 그의 탄생과 성장에 관하여. 밀티아데스는 아테네의 명문 집안 출신입니다. 그의 집안은 우리가 잘 아는 아킬리오스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밀티아데스의 몸속에는 모든 그리스인들이 흠모해 마지 않는 영웅 아킬리오스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밀티아데스 또한 이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는 올림픽 전차 경주에서 연속해서 3번이나 우승하였다고 합니다. 전차 경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 경기입니다. 그래서 부자들만 출전할 수 있었지요. 이것은 밀티아데스가 풍족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는 말이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선망하는 올림픽 전차 경기에서 3번이나 연속해서 우승하는 아버지를 두었으니 밀티아데스는 이에 대한 자부심 또한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The victory belongs to Pallas Athena and to you, the brave people of Athens. 영광의 무게에 관하여. 그런데 사람들은 밀티아데스의 아버지 키몬을 얼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올림픽 우승자에게는 개선 장군 이상의 영광과 명예가 주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그리스 세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차 경주 우승을 최고로 쳤다고 하죠. 그런데 밀티아데스의 아버지는 영웅 취급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왜 얼간이라고 조롱을 당했을까요?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평판이 썩 좋지 않았던 것만큼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그가 너무 잘난 체 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만, 왜냐하면 그 독재자 피스트라토스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이 잘난 체하는 그를 시기질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티아데스의 아버지 키모는 그 독재자 두 아들의 환심을 사려고 두 번째 우승의 영광을 그 독재자의 두 아들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세 번째 영광은 또 자신이 직접 차지합니다. 올림픽 전차 경기는 마주가, 즉 말주인이 기수를 고용해서 출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만, 어쨌거나 독재자의 두 아들 입장에서 보면 뭐 조롱을 당한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독재자의 두 아들이 우승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그 내막과 경위를 속속들이 다 알아버렸으니까 말이죠. 올림픽 우승의 영광을 사실상 주었다 빼앗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무척 컸습니다. 밀티아데스의 아버지 키모는 독재자의 두 아들이 동원한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올림픽 전차 경기 우승, 그것도 연속 3번이라는 고대 그리스 최고의 영광을 얻은 그가 그 영광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물론 모든 영광에는 그 영광과 함께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 따라오는 법,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면 파멸이 찾아오는 법. 우리는 밀티아데스 가문의 대를 두고 이어지는 그 데칼코마니, 영광의 무게에 짓눌린 몰락, 그리고 영광의 뒤에 따라오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파멸하는 인간, 그 데칼코마니 같은 독사판을 우리는 연이어 보게 될 것입니다. 제발로 찾아온 행운에 관하여.
그런데 밀티아데스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밀티아데스라는 이름을 물려받은 외삼촌이 있었는데요. 그 외삼촌 덕에 벼락 출세의 길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테네의 집정관, 즉 아르콘이었던 그의 외삼촌은 밀티아데스가 태어나기 6년 전인 기원전 556년 아테네의 족제자 페이스트라토스의 발탁으로 아테네의 식민도시 케르소네소스의 참주가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 이곳입니다. 지중해에서 곡창지대인 흑해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이곳은 아테네의 식량 수입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었던 그 외삼촌이 기원전 534년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밀티아데스의 형에게 참주 자리가 주어졌고 또 그 형마저 반란의 와중에 머리에 도끼를 맞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참주 자리는 자연스럽게 밀티아데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520년 그의 나이 불과 30살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전략적 요충지의 참주가 되었으니 밀티아데스는 벼락 출세를 한 셈이었지요. 그야말로 저절로 굴러들어온 행운이었습니다. 키로소네소스의 참주로 부임한 그는 처음부터 그의 기량을 한껏 발휘합니다. 키로소네소스에 도착한 그는 형의 장례식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조문을 하러 온 지방의 귀족들을 모조리 잡아가 두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반란에 가담하였을 것이고 형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인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을 믿을 수 없었던 그는 비밀리에 500명의 용병을 고용해서 이들을 전격 체포해버렸고 그리하여 전광석화처럼 권력 장악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잽싸게 이웃한 트라키아의 오룰로스 왕의 딸과 결혼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권력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에게 굴복해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아테네를 배반한 것이지요. 그는 이어서 다리우스 대왕의 스키타의 원정에 참여해서 페르시아를 적극 도왔습니다. 이 일이 나중에 가서 밀티아데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줄을 그때는 몰랐겠지요. 그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에 관하여 이때부터 파란만장한 밀티아데스의 인생 역정이 시작됩니다. 스키타의 원정에서 돌아온 그는 기원전 499년에 일어난 이오니아의 반란에 가담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리스를 버리고 페르시아 편에 섰던 그가 이번에는 페르시아를 버리고 그리스 편으로 돌아선 것이었지요. 그런데 또 이오니아의 반란이 진압될 기미를 보이자 그는 잽싸게 반란군에서 빠져나와 기원전 496년 키로소네소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성격이었는지 아니면 미래에 닥쳐올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는지 그는 기원전 495년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는 렘누스 섬과 임브로스 섬, 이 두 섬을 점령해서 아테네에 넘겨주었습니다. 이 두 섬은 오래전부터 아테네의 식민 도시였으며 키르소네소스와 마찬가지로 흑해 연안으로 연결되는 아테네의 식량 보급로 중간 지점에 위치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두 섬을 되찾아서 아테네에 넘겨주었으니 아테네로서는 크게 고마워해야 할 일이었고 밀티아데스는 내심 이것을 기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원전 494년 이오니아 반란은 실패로 끝이 났고 기원전 492년 페르시아가 대규모로 이오니아 지방에 보복 공격을 단행합니다. 그러자 밀티아데스는 5척의 배에 식솔들을 모두 태우고 아테네로 돌아왔습니다. 페르시아를 피해 도망친 것이었지요. 아마도 그는 아테네 시민들의 따뜻한 환대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테네 시민들의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정적들의 고발이었습니다. 그는 아테네를 배반한 반역 혐의로 기소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아테네의 정치 권력은 밀티아데스 집안과 오랫동안 앙숙이었을 뿐만 아니라
친페르시아 정책을 표방하는 알크메이온 가문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페리클리스의 아버지 크산티포스였지요. 그들 입장에서 정적의 기환이 반가울 리도 없었지만 또 페르시아에 대항해서 이오니아 반란에 참가했던 그를 반기고 싶어도 반겨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아테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는 아테네를 배반하고 페르시아에 붙어 그들을 도와준 반역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1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아테네 시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페이시스트라토스의 36년 독재 정권을 경험한 아테네 시민들은 참주, 독재자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강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밀티아데스는 바로 그 독재 정권 하에서 참주, 즉 독재자로 행세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아테네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이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28년간이나 참주 자리에 앉아 권력을 누리다가 돌아온 그를 아테네 시민들은 쉽사리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또 의욕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겠지요. 이러한 사면 초과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밀티아데스가 이 재판에서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형을 면하고 추방만 되더라도 이를 감지덕지해야 할 그럴 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년 후에 아테네 10명의 장군 중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지옥과 천당을 오간 것이지요. 사형을 당할지 몰라 걱정을 했을 정도였던 그가 그렇게 풀려난 듯, 그리고 또 장군에 선출된 것은 누군가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서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테미스토클레스였을 것으로 짐작이 되기는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누구인가 페르시아의 침공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페르시아와 함께 싸워보기도 했고 또 페르시아에 맞서 싸워보기도 했던 밀티아데스의 잠재력을 알아보았던 것이지요. 이처럼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밀티아데스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라톤 전투가 끝난 그 이후까지도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또 반복됩니다. 죽은 자의 명예, 산 자의 명성에 관하여 전쟁에서 죽은 자는 명예를 얻고 살아남은 자는 명성을 얻습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죽은 자의 명예는 장렬한 최후를 마친 키네이기로스와 칼리마코스 두 장군에게 돌아갔습니다. 아테네는 전물자 장례식을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치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대민은 가장 용감하게 싸우다 죽은 한 명을 뽑아서 그 유가족 대표가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몰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키네이기로스와 칼리마코스 두 사람을 놓고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습니다. 아테네 민회는 하는 수 없이 이때만큼은 예외적으로 두 사람을 모두 뽑았습니다. 그래서 키네이기로스의 아버지가 먼저 추도사를 하고 또 이어서 칼리마코스 장군의 아버지가 장례식 연설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테네를 위기에서 구한 이 전쟁에서 가장 용감하게 싸우다 죽었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테네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특히 이들의 영웅적 최후는 그 후 많은 문학작품과 미술작품의 소재가 되어 후대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아고라 광장의 포이킬레 주랑 벽면에 길이 36m, 또 46m였다는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아무거나 이렇게 대규모 벽화를 폴리크노토스 등 당대 최고의 화가를 모셔다가 그려놓은 것인데 여기 뱃머리에 매달린 키네이기로스 장군도 있고 또 여러 발의 화살과 창이 몸에 박힌 채 싸우고 있는 칼리마코스 장군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밀티아데스는 이렇게 전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전투 장면을 영원히 후대에 전하고 싶어서 이런 장대한 그림을 남겨놓은 것이겠지요. 한편 살아남은 자의 명성은 당연히 밀티아데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 그리스 세계에 둥둥 떠다닐 정도였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에 대한 칭송과 흠모가 자자했습니다. 거대 제국 페르시아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페르시아를, 그것도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일격에 격퇴하였으니 아테네는 말할 것도 없고 전 그리스 세계가 열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명예는 영원 불멸이었지만 살아남은 자의 명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순간의 과욕이 빚은 오판이 전쟁 영웅 밀티아데스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영광이 불러온 영웅의 말로에 관하여 밀티아데스는 마라톤 전투 때 썼던 자신의 투구를 고대 올림픽 경기가 열리던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에 바쳤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편 아테네는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을 델피 사원에 바쳤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영광을 신들에게 돌린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밀티아데스는 전리품이 아닌 자신의 투구를, 그리고 델피 사원의 아폴로 신전이 아니라 올림픽 제전이 열리는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에 바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선 신들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또 다른 한편으로 올림피아는 자신의 아버지가 전차 경주에서 3차례나 연이어 우승을 했던 것이고, 또 자신을 출세길로 이끌어준 애삼촌도 한 차례 전차 경주에서 우승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밀티아데스가 전 그리스 세계에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기에, 자신의 업적을 한껏 뽐내기에 딱 좋은 곳이 바로 이곳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이었던 것이죠. Men of Halicarnassus, your mourning ends. These autocrats killed my brother. Seize them. 밀티아데스는 절제나 중용과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델피 사원의 가르침, 즉 델피의 격언, 그건 바로 너 자신을 알라, 매사에 지나치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절제와 중용을 가르치는 아폴로 신보다는 매사 거침없이 행동하는 제우스 신에게 밀티아데스의 마음이 더 끌리지 않았을까요? 물론 밀티아데스가 그런 것까지 고려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절제하지 못하는 그의 행보는 그를 파멸시키는 결정적 실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파로스 원정입니다. 이 원정이 과욕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만이 불러온 패착, 파로스 원정에 관하여. 항차 지나친 자부심은 자만심에 이르는 지름길이거늘 밀티아데스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라톤 전투 다음 해인 기원전 489년 그해 장군에 다시 선출된 그는 아테네 미네에 70척의 배를 요구하였습니다. 페르시아에게 도움을 준 파로스 섬을 응징하겠다는 것이 그가 겉으로 내세운 출정의 이유였습니다. 70척 규모의 선단이면 노자비를 포함해서 1만 명이 넘는 병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아테네로서는 적지 않은 규모였지만 전쟁 영웅의 요구를 거부할 수도 없었고, 또 그 누구도 호언장담하는 그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거대 제국 페르시아와 맞붙었던 마라톤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 전쟁 영웅이 손바닥만한 섬을 점령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겠지요. 자연 전리품을 챙겨서 전쟁 비용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되돌려주겠다는 그 약속 또한 아테네 시민들은 철석같이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파로스 원정은 어처구니 없는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파로스 섬은 동지중해의 한가운데 바로 이 낙소스 섬 바로 옆에 떠있는 작은 섬입니다. 우리나라 강화도의 한 3분의 2가 채 안 되는 그런 크기지요. 밀티아데스가 파로스 원정을 고집한 이유가 아테네를 공격해오는 페르시아를 도와준 파로스 섬을 응징하겠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침공할 때 어쩔 수 없이 페르시아를 도운 그리스의 도시국가가 파로스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페르시아에게 물과 흙을 바치고 항복을 한 다음 페르시아에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를 둘 필요도 없습니다. 밀티아데스 본인, 밀티아데스 자신이 한때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을 적극 도와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렇게 페르시아를 도와도 되고 파로스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로남불도 유분수인 것이지요. 그래서 밀티아데스가 내세운 파로스 응징은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하고 진짜 이유는 과거 파로스의 어떤 사람이 밀티아데스를 모함했기 때문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밀티아데스가 파로스 섬에 1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이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100달란트이면요, 이게 3단 노선 100적, 한 나라의 함대를 건조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면 50달란트 정도로 추정되는 그 파로스 원정 비용에 충당하고도 50달란트가 남습니다. 결국 밀티아데스가 한미천 잡으려고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이 막대한 돈을 감당할 수 없었던 파로스는 이를 거부하고 결사항전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자 밀티아데스는 금은 보화를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진 데메터르 신전 약탈을 시도합니다. 이 또한 돈 욕심 때문이었다는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밀티아데스는 이 신전 약탈을 시도하다가 그만 부상을 당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파로스 원정이 그리스를 배신한 데 대한 응징이었건, 밀티아데스의 개인적 안갚음 때문이었건, 또는 돈 욕심 때문이었건, 어쨌든지 간에 밀티아데스가 과욕을 부린 것이 아니라면 어찌 이 조그마한 섬나라에 100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Write him down. Pull up. 아테네와 그리스를 위기에서 구한 전쟁 영웅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재판 결과 그에게는 50달란트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그는 판결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부상으로 인한 상태가 악화되어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과된 벌금은 후일 그의 아들 키몬이 갚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키몬 또한 나중에 자만에 빠져서 몰락하게 되는데요. 아버지, 아들, 손자에 이르는 3대에 걸쳐서 영광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몰락하는 데칼코마니 같은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가 만약 마라톤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 자신의 투구를 바치러 올림피아로 가지 않고 델피 사원을 찾았다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곳에 새겨진 델피의 격언을 읽어보았다면, 너 자신을 알라, 매사에 지나치지 말라, Know thyself, nothing in excess, 이 의미를 곱씹어 보았다면 그 인생이 어찌 되었을까요? 다 부질없는 생각입니다만, 그가 자신의 투구를 들고 올림피아로 향하는 순간 그는 이미 오만과 자만이 이끄는 파멸의 길로 들어섰던 것이 아닐까요? 영웅심에 도취되어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오만과 자만에 빠져든 본인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할 것이니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